오늘 제가 소개하는 작품은 16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문제작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도발적이고 불경스럽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까지 회부됐던 문제는 이때가 종교적 검열이 심해지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정과는 비교가 안 되게 3개월 내에 그림을 수정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문제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그 사연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우입니다. 조각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면서 세계의 걸작으로 꼽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본 적 있으신가요? 피렌체에 가면 꼭 봐야 하는 작품으로 꼽히는 이 다비드상, 원본이 아니더라도 복제품 혹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조각품이 검열에 의해서 조금 다른 모습을 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검열을 겪은 것은 비단 다비드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명작들이 성스러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런 억지 가림을 당해야 했는데요. 다들 조금씩 교묘하게 가려진 그림들이 됐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나체로 그렸다가 다시 덧그려서 옷을 입힌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작품은 이 정도 수정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나 도발적이고 불경스럽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까지 회부됐던 16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문제작 중 하나입니다. 과연 어떤 그림이기에 재판까지 가게 된 걸까요?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그 사연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573년 7월 18일 한 남자가 종교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그 이름은 파올로 베르네제, 베네치아에서 활동하던 화가였는데요. 그를 향해 재판관은 매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피고가 이곳에 불려온 이유를 아는가? 피고가 그린 그림은 어디에 있나? 피고는 그림에 몇 명의 사람을 그렸나? 피고는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가? 질문에서 알 수 있듯 그가 재판정에 선 이유는 그가 그린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그림이었길래 이토록 문제가 되었을까요?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시 베네치아의 화려한 만찬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림이 그려졌을 시기는 배경인 베네치아가 상업도시로 엄청나게 발전했을 때인데요. 그걸 보여주듯이 그림 뒤에 솟은 화려한 건물들이 보이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 그림 속 동물들을 보면 당시 베네치아가 얼마나 부유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네치아에서의 화려한 만찬을 담은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요. 이 작품 역시 성서 속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의뢰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베로네제가 이 장면을 본인의 화풍대로 표현한 것이었죠. 문제는 이때가 종교적 검열이 심해지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약 18년간 로마 교회는 기존의 교리를 수정하면서 낮아진 교회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미술에 관한 개혁이었던 거죠. 로마 교회가 새롭게 내놓은 법령은 크게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첫째, 이미지는 성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둘째, 미신이나 더러운 장치들이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음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한다. 넷째, 미술은 성서 이야기나 성인의 일생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는 표현을 취하여 신심을 북돋아야 한다. 이 법령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로마 교회의 눈높이에 맞게 미술품을 제작하라는 것이었죠. 또 하나, 이때는 부를 쌓으면서 점점 더 위상이 높아지는 베네치아 공국을 로마 교회가
경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재판을 단순히 미술품에 대한 검열이 아닌 베네치아와 로마의 정치적 갈등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촉을 세우고 있던 로마 교회의 레이더에 딱 걸린 게 바로 베네치아의 인기화가 베로네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문제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최후의 만찬은 예수의 순환 전날 밤 12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이것이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예수의 죽음과 희생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작품인데요. 재판관은 이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이 그려졌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첫째, 코피를 흘리는 사람. 둘째, 할베르트라는 창에 도끼를 붙인 무기를 들고 있는 독일 용병들. 셋째, 허리춤에 앵무새를 댄 어릿광대. 넷째, 술에 취한 성 베드로. 다섯 번째, 베드로의 음식을 받는 탐욕스러운 성인. 여섯째, 포크로 이를 쑤시는 성인. 저 이 고양이 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다른 데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발치에서 고양이가 자기가 먹을 음식을 발로 지금 갖고 노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애묘인들은 되게 좋아하겠지만 재판관에게는 너무 거슬리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이들의 존재로 인해서 그림 자체가 성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전달하고 이단자에게 이교를 설명하는 빌미를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성서 내용 외에 현실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1527년 로마를 약탈했던 할베르트 창을 든 독일 용병이 최후의 만찬 속에 들어간 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재판관의 지적에 베로네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짧게 그의 질의응답을 볼까요? 사실 베로네스의 답변 태도는 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A를 물면 A에 답해야 되는데 A를 그릴 수도 있죠. B도 그릴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해 나가다가 결국 걸리는 게 바로 독일 용병을 그린 데서는 재판관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그때 드디어 베로네스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화가들도 그 정도의 해석의 권한은 있지 않냐라고 궁벽하게 답변을 하죠. 베로네제는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화가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소심하게 주장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왜 이런 인물들을 그렸느냐는 재판관의 매서운 추궁이 이어지자 저는 그들이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의 바깥에 위치했다고 가정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선전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느껴진다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당대 존경받던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를 걸고 넘어진 거죠. 하지만 이 의견 역시 재판관에게 묵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란은 베로네제 입장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같은 주제로 비슷한 그림을 그렸지만 그 그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베로네제가 그린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혼인잔치인데요. 이 그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 한 여인이 포크로 이빨을 쑤시고 있는 장면도 먼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문제가 없었는데 도리어 이후에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북부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에 의해서 카톨릭 내부가 작가에게 주었던 자유의 범위, 일종의 해석의 관용이 극히 좁아지던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실제로 이 베로네제가 그린 그림이 해석이 지나쳤다고 볼 지점도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베로네제는 유죄 판결을 받고 3개월 내에 그림을 수정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로네제가 재판에서 받은 판결은 이랬습니다. 첫째, 그림 앞에 개를 삭제할 것. 둘째, 개의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 도상을 집어넣을 것. 셋째, 작품의 제목을 바꿀 것. 이 판결을 받은 베로네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 세 가지 항목 중 단 하나의 항목만 따릅니다.
작품의 제목을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 대신 레이가의 향연으로 바꾸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서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계단 위에 글씨를 써 넣습니다. 왼쪽 계단을 보시면 그리고 레이가 그의 집에서 커다란 향연을 열었다. 오른쪽 계단은 누가복음 5장 이렇게 확실히 명시해 놓은 거죠. 제목을 바꾸면서 이 작품 속의 인물들은 성인이 아닌 레이가의 향연에 참여했던 다양한 인물들로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베로네제는 그림을 고쳐 그리지 않고도 재판에 지적받은 부가적인 인물들이 등장해도 무방한 주제로 제목을 바꾸는 방편을 고민했던 겁니다. 아니, 종교 재판에서 정한 내용을 안 따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요. 다행히 나름의 방식으로 작품 제목만을 수정한 베로네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요. 다시 종교 재판에 회부되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당시 베네치아 공국의 파워가 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는 학자들도 있죠. 하지만 베로네제에게 종교 재판을 간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죠. 베로네제의 이후 작품에서는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재판 이후 엄격한 로마 교회의 교리에 맞춘 회화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1583년 마지막으로 제작했던 작품 최후의 만찬에서는 이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까 그림과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화풍이 달라진 건 베로네제뿐만 아니었습니다. 베네치아 지역의 화려함을 강조하던 회화 양식이 정숙하게 바뀌게 되거든요. 한 시대, 한 지역 전체의 회화 양식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먼저 베네치아의 화풍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 예가 바로 빌라 바르바로입니다. 건축가 팔라디오와 방금 우리가 봤던 베로네제가 협업했던 작품인데요. 그림이 건축과 어우러져서 완전히 인테리어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들이 천장, 벽면에 가득한데요. 마치 이 공간에 들어가면 연극이 열리고 무대에 배우들이 항상 서 있을 법한 그런 공간 속에서 당시 베네치아 상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전대에는 상인으로서 바다를 누볐던 베니스의 지배층들이 이제는 땅을 소유한 귀족으로 변신하면서 이렇게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베로네제 외에도 베네치아의 이 같은 화려한 그림은 점차 바뀌게 되는데요. 다른 그림을 하나 예를 든다면 틴토레토가 그린 똑같은 주제의 그림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완전히 분위기가 밤의 그림으로 바뀌어 있고요. 모든 이야기가 성스러운 성찬식으로 집중되어 있게 됩니다. 실제로 베로네제의 종교 재판 이후에 베네치아 그림 자체가 화려함에서 무거움으로 빛의 세계에서 약간 둔탁한 어둠의 세계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최후의 만찬은 식당용 그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수도원이나 성당의 식당에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시면 성찬식의 의미도 있지만 떠들썩한 즐거운 연애 분위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잡혀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열이 강해지면서 작가의 해석이 빠지게 됐고 결국 이렇게 되면 미술은 성경의 도해가 되어버리죠.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면 되지 굳이 미술을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교회 미술은 이 시점부터 점차 단조롭게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가들은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는데요. 풍경화, 풍속화, 정물화 등 근대 미술이 싹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풍속화 한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브류엘이 그린 시골 결혼식 피로연 장면인데요. 결혼식이 끝나고 정말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지 않나요? 사실 이 그림은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미술의 세계는 상상력의 세계이죠. 상상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연결의 고리를 검별로 잠깐 끊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디선가 인간의 상상력과 의지는 발현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술의 역사는 도전하는 인간의 상상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전역에 발생한 이 병에 걸리면 헛소리를 하거나 개거품을 물고 사람들이 말려도 계속 춤을 추다가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을 몰랐고 그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후에 밝혀진 이 병의 이름은 중독. 중독에 걸려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환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어떤 그림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림은 원래 그림을 보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도록 그려진 그림이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학자 양정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림을 보기 전에 유럽의 한 마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기자기한 집들 사이로 작은 운하가 흐르는 소담한 마을.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콜마르라는 곳인데요. 이 마을 모습 왠지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모델이 된 마을입니다. 만화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예쁜 마을에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그림이 있는데요. 콜마르의 운터린덴 미술관에 소장된 문제의 그림은 콜마르의 아름다운 전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충격적인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둡고 음침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림은 원래 그림을 보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도록 그려진 그림이라는 점입니다. 미술 읽어드립니다 해서 동화 같은 마을에 숨겨진 충격적인 그림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유럽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병이 있었는데요. 유럽 전역에 발생한 이 병에 걸리면 손끝, 발끝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지고 군데군데 손끝이 검게 괴사해서 결국은 사지를 절단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병.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을 몰랐고 그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후에 밝혀진 이 병의 이름은 맥각 중독. 오염된 호밀이나 보리 곡물을 섭취하면 걸리는 병이었는데요. 밀을 주식으로 하던 유럽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병의 치명적인 증상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병에 걸려 환각 증세까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감각, 착각, 환각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난 실화라고 합니다. 빵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환각 사건들은 후에 진짜 환각제, LSD의 개발로 이어지는데요. LSD는 현재 한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향전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로 환각작용이 강합니다. 맥각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이 환각에 취해 사람들이 말려도 계속 춤을 추다가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계속 춤을 추는 사람들이 보이죠.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에 나오는 소녀가 계속해서 춤을 추는 것 역시 이 맥각 중독 환자를 묘사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악마의 저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맥각 중독. 당시 사람들은 원인도 모른 채 병에 걸렸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당시 병원의 역할을 했던 수도원에 따로 격리됐습니다. 그리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들이 기도했던 대상은 피부병의 치유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성인 성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성 안토니우스의 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맥각 중독에 걸려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이 수도원에 와서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어떤 그림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젠하임 제대화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이젠하임의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에 전시된 작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도원이 사라지면서 콜마르의 미술관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중앙 패널 높이만 2.7m, 전체를 다 펼쳤을 때는 폭이 4m가 넘는 사람을 압도하는 크기의 그림이었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만큼이나 그 색감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림 속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인간적인 괴로움이 잘 드러나는 작품인데요. 몸에 수많은 가시가 박히고 여러 상처로 피부가 찢겨진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수도원에 머물던 피부병 환자들은 예수가 자기들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을 겁니다. 이 작품은 환자들의 고통에 철저히 공감하면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직접적으로 환자들의 고통을 그림 속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림에 예수의 손을 한번 보세요. 손마디마디 하나하나가 고통에 차 부들부들 거리는 것이 표현되어 있죠. 손발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을 맥각병 환자들을 연상시키게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피고름이 맺힌 발가락은 실제로 맥각 중독에 걸린 환자의 발 사진과 비교해 봐도 아주 흡사합니다. 화가인 그리넨발트는 이 제대화를 그릴 때 맥각 중독증 환자를 직접 관찰하고 그렸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톱이 문드러져가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젠하임 제대화가 예수가 겪은 고통만 담아낸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 뒤에는 또 다른 그림이 숨겨져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고통받는 예수의 그림을 보다가 축일에는 숨겨진 그림을 공개합니다. 그림의 색감부터 확 다르죠? 앞면의 무거운 분위기에 비해 밝은 색채와 구성, 확실히 즐거운 분위기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가운데에는 예수의 탄생이 자리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성모가 예수를 잉태할 것을 고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활한 예수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특히 그의 매끈한 피부가 눈에 띄죠. 예수가 부활을 통해 자유로워진 것처럼 환자들도 언젠가 구원받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환자들의 염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거죠. 하지만 이 그림의 변신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축일 같은 아주 특별한 날에만 볼 수 있었다는 이 모습은 모든 날개를 다 펴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림과 조각상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됩니다.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에 놓였던 제대화답게 중앙에는 안토니우스 성인이 딱 자리하고 있고요. 받침대에는 12제자의 조각상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날개에 역시 안토니우스 성인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죠. 참고로 안토니우스 바로 옆에 이 수도원 원장의 모습도 있고요. 한 사람이 봉헌물을 바치는데 거기에 돼지가 있는데요. 이 돼지의 기름이 그 피부를 또 치료하는 데서 쓰였기 때문에 치유의 의미를 여기서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한 작품 속에 병의 괴로움에 대한 위로와 치유의 염원을 모두 담았던 겁니다. 그림 속에 무시무시한 전염병과 치유의 염원을 담았던 화가들은 근대에도 있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팬데믹으로 꼽히면서 단 2년 만에 5억 명을 감염시켰던 살인적인 질병 스페인 독감. 그 스페인 독감에 걸린 뒤 괴로움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건데요. 대표적 화가가 바로 노르웨이의 국민화가 에드바르트 뭉크입니다. 그도 50대 중반의 나이에 스페인 독감에 감염됐는데요. 힘겹게 병을 이기고 회복한 것을 기념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병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였는지 흐트러진 이부자리와 이목구비가 없는 얼굴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뭉크처럼 극적으로 회복한 경우도 있지만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예술가들도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비운의 천재화가 에곤 실레입니다. 먼저 에곤 실레의 대표작 가족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림 속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안타깝게도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자 에곤 실레는 독감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취소하고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 그의 아내가 스페인 독감에 걸리고 맙니다. 당시 그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는데요. 9일 전 에디트가 전염병에 걸려 폐렴을 앓고 있습니다. 상태가 아주 절망적이어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레는 아내를 극진하게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살릴 수는 없었죠. 당시 임신을 하고 있던 아내는 아이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어갑니다. 에곤 실레가 그린 가족은 사실 아내가 병마를 이겨내고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그렸던 희망을 담은 상상화였던 거죠.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죽고 3일 만에 에곤 실레도 스페인 독감에 걸려 사망하고 맙니다. 28년 4개월, 짧은 나이로 천재 화가가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화가는 시대를 그리는 예술가입니다. 하지만 그게 비단 아름답고 좋은 시절뿐만은 아니겠죠. 팬데믹, 전쟁과 같은 시대의 아픔 역시 화가의 그림 속에 담깁니다. 그런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러한 시대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화가는 그저 시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림 속에 희망의 메시지까지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대한 해석과 다음 세대에 다가올 희망을 그리는 것이죠. 그건 역시 화가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의 아내, 즉 형수였던 캐서린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혼하겠다고 아예 나라의 종교, 국교를 바꿔버린 유럽 전역을 뒤흔든 치정극의 주인공 헨리 8세입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한스 홀바인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영국의 역사 현장을 누비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탄생합니다. 이 그림이 지금까지 주목받는 이유는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때문인데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오늘은 그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악의 바람둥이라 불리며 유럽 전역을 뒤흔든 치정극의 주인공, 막장 러브 스토리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헨리 8세입니다. 총 6번의 결혼. 첫 번째 부인과는 혼인 무효, 두 번째 부인은 간통 혐의로 참수, 세 번째 부인은 아이를 낳고 사망, 네 번째 부인도 역시 혼인 무효, 다섯 번째 부인 참수. 화려한 결혼 생활 전적을 지닌 인물, 바로 헨리 8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잡하고도 가난한 결혼 생활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영국 왕실의 궁정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입니다. 헨리 8세의 여인들과 그의 결혼에 얽힌 스토리들은 모두 그가 그린 초상화 속에 담겨 있는데요. 요즘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헨리 8세의 결혼과 이혼, 그 과정에서 탄생한 세계의 명작, 그리고 헨리 8세의 새 신부의 초상화를 그리다가 목숨을 잃을 뻔까지 한 한스 홀바인의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스토리를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같은 인물을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약간 작지만 꽉 담은 입부터 눈, 코, 입을 집중해서 보면 사실 이 양쪽 그림 다 같은 사람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두 분 다 헨리 8세입니다. 왼쪽은 40대의 헨리 8세이고요. 오른쪽은 18세의 청년 헨리 8세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살이 좀 쪘죠? 그런데 어느 쪽 그림이 좀 더 생생하게 보이세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왼쪽 그림이 정말 헨리 8세를 살아있는 듯이 사진처럼 그려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옷이나 장신구의 디테일부터 질감 표현도 왼쪽이 더 정교하고 실제 같죠. 특히 얼굴 표정에서도 왼쪽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근육부터 잔주름 아주 정교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오른쪽 그림은 약간 만화처럼 생략이 많다고 할까요? 선이 전체적으로 단조롭죠. 이 때문에 오른쪽 그림은 생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위엄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왼쪽 그림이 더 당당하게 느껴지죠. 무엇보다도 이 어깨에 힘을 엄청 줬죠. 그래서 주인공이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이 두 그림이 각각 그려진 시기를 감안하고서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이유는 화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을 그린 화가가 바로 한스 홀바인입니다. 그는 독일 출신으로 영국으로 와 헨리 8세의 눈에 들어 궁정화가가 됩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자세, 심지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그리더라도 화가의 해석이 다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초상화를 구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얼굴이 어디에 놓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방금 본 그림에서 홀바인은 헨리 8세의 얼굴을 정중앙에, 그것도 살짝 올려놓아서 전체적인 눈높이가 높아지고 항상 헨리 8세는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그림 다 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얼굴을 부드럽게 환하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빵모자가 축 늘어져 있어갖고 기운이 좀 없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화가의 능력으로 수련된다고 할 수 있죠. 헨리 8세는 홀바인의 초상화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홀바인은 헨리 8세를 비롯한 수많은 영국 왕실의 인물들을 그리는데요. 그리고 물론 헨리 8세의 부인들도 여럿 그립니다. 한스 홀바인은 10년 동안 마치 종군 기자처럼 피비린내 나는 영국의 역사 현장을 누비는 것이죠. 사실 헨리 8세는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는데요. 병약한 형의 죽음으로 헨리 8세가 왕의 자리를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잃은 형의 아내, 즉 형수였던 아라곤의 캐서린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그의 복잡한 결혼사가 시작됩니다. 형의 아내를 그냥 동생이 바로 아내로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과 형수는 결혼하고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처녀다라는 것을 이유로 혼인무효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후 형수와 헨리 8세의 결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캐서린 이후 줄줄이 5명의 아내와 새로운 결혼을 했지만 헨리 8세는 첫 번째 부인과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6번의 혼인 생활 중 가장 긴 무려 20년에 넘는 생활을 함께 보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당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캐서린 왕비가 딸 메리를 낳고 유산을 거듭하며 아들을 낳지 못하자 헨리 8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 왕비의 시녀였던 앤 불린이라는 여성에게 눈을 돌린 것이죠.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아줄 것 같은 젊고 매력적인 앤 불린을 왕비의 자리에 앉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영국이 가톨릭 국가였는데 가톨릭은 교리상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헨리 8세는
이혼이 아니면 아예 결혼 자체가 무효라는 혼인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제 와서 사실 형수였던 아내 캐서린이 자신과 결혼할 당시 처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입장이 난감했죠. 캐서린의 조국인 스페인 왕가와 인척 관계였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강력하게 혼인을 무효하고 싶은 헨리 8세와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교황의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헨리 8세는 교황이 이혼을 반대하자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바로 교황청과 결별하고 자신이 수장이 되는 영국 국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죠. 결혼하겠다고 아예 나라의 종교, 국교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스 홀바인의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탄생합니다. 현재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작 두 대사인데요. 폭 2m, 높이 2m 이상을 자랑하는 그림을 보시면 거의 사람 크기랑 똑같고요. 인물들이 정말 그림 속에서 턱턱 걸어 나올 것 같은 사실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 그림의 주인공을 살펴볼까요? 왼쪽 인물은 이 그림을 한스 홀바인에게 주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드 당트빌인데요. 영국에 파견된 프랑스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는 조르드즈 셀부라는 사람인데요. 직업은 주교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특사로 영국에 오게 된 건데요. 프랑스가 이 주교를 영국에 특사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같은 고향에서 자란 친구였다는 겁니다. 영국에 먼저 파견 나와 있다가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장드 당트빌은 이 그림을 당시 최고의 영국에서 활동하던 화가 한스 홀바인에게 의뢰하게 됐던 거죠. 참고로 그림 속에 지구본이 있는데요. 지구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둘의 고향인 폴리시가 적혀 있습니다. 홀바인은 친절하게 그림 속에 그들의 나이까지 적어놨는데요. 대사가 손에 쥔 칼을 보면 숫자 29가 적혀 있는데 이게 대사의 나이입니다. 주교의 팔꿈치 아래쪽에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 25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주교의 나이가 됩니다. 이렇게 홀바인 그림에는 수많은 디테일이 숨어 있는데요. 특히 두 대사에는 그들의 지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소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통형 달력, 시간과 천문을 측정하는 해시계를 비롯해서 루트와 플루트 같은 악기, 찬송가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악기는 보통 화합과 조화의 상징이지만 그림 속 루트는 줄이 하나 끊어져 있어요. 플루트 역시 파이프가 하나 빠져 있죠. 이런 점들은 그림 속 주인공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찬송가 책이 펼쳐져 있는 페이지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왼쪽은 루터 버전의 가톨릭 성가이고 오른쪽 페이지는 십계명입니다. 원래 책에는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두 노래를 함께 보여주며 신교와 구교 간의 화합을 바랬던 것이죠. 헨리 8세의 이혼으로 인해 촉발된 종교 갈등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이 그림이 지금까지 각광받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 때문인데요. 두 대사의 아래쪽에 얼룩처럼 보이던 흰색 무언가가 보이시나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뒤틀린 해골입니다. 이것은 아나모포시스, 왜곡된 상, 줄이면 외상 기법으로 그려진 소품입니다. 혹시 지금 그림을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옆으로 한번 돌려보셔도 되고요. 모니터로 보신다고 하면 모니터 옆으로 이렇게 붙어서 보시면 특히 오른쪽 위에서 살짝 봤을 때 정확히 해골로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새로운 보는 도구들,
망원경이라든지 볼록거울, 오목거울 이런 걸 해갖고 형태를 왜곡하는 게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이와 비슷하게 그린 초상화가 있기도 합니다. 무엇을 그렸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하지만 이 그림을 계속 한 방향으로 돌려보게 되면 삐뚤어진 원은 동그란 원이 되면서 에드워드 6세의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언가를 응시했을 때 응시 대상 외의 그림이 사라지는 현상, 그림의 주체에 대한 화가의 시선이 강하게 드러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으로 돌아와 두 대사 속 해골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해골은 언제나 죽음을 뜻하죠. 인간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복잡하고 골치 아픈 상황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그림 속에 숨겨진 죽음의 이미지는 더 있습니다. 먼저 바로 왼쪽 초록색 커튼 뒤 살짝 보이는 은빛 십자가상이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당치빌의 모자 배지 속에도 해골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상징물을 통해 화가는 그림 속 주인공들이 가진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의 골머리를 앓았던 두 대사는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실패합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계획대로 교황청과 갈라져서 영국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두 번째 부인 앤 불린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천일의 앤으로 유명한 그 왕비입니다. 종교까지 새로 만들면서 했던 헨리 8세의 두 번째 결혼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앤 불린 역시 딸 하나를 낳고 유산과 사산을 거듭하자 헨리 8세는 그녀에게 간통, 근친상간 등의 혐의를 붙여 런던 탑에 가둬버린 후 참수시켜버립니다. 두 번째 아내를 잃은 헨리 8세의 다음 결혼은 언제였을까요? 앤 불린이 처형하고 나서 단 11일 만에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세 번째 아내는 앤 불린의 시내였던 제인 시모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한스 홀바인이 그린 또 다른 초상화의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두 번째 부인 앤 불린의 모습은 홀바인이 그린 게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진짜 단순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표현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죠. 제인 시모어는 아들을 낳고 나서 며칠 만에 산후우열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아들까지 낳아준 세 번째 부인이 사망하자 헨리 8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번째 부인을 찾아 나섭니다. 당시 유럽 왕가에서 중매장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화가였는데요. 괜찮은 결혼 상대가 있다면 그 대상이 있는 곳에 찾아가 초상화를 그려오는 거죠. 영국 왕실의 궁정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점찍었던 헨리 8세의 재혼 상대는 밀라노 공작과 정략 결혼을 하고 2년 만에 남편이 사망하자 당시 고향인 덴마크로 돌아와 있었던 크리스티나라는 미망인인데요. 초상화를 그려왔지만 이번엔 그녀가 청혼을 거절합니다. 아마 헨리 8세의 소문이 유럽에 자자하게 퍼졌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헨리 8세의 재혼 상대를 강력히 추천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헨리 8세의 오른팔이자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인데요. 영국의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이 인물의 초상화 역시 한스 홀바인이 그립니다. 이 초상화 속의 인물을 보면 좀 고집스러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는 클레페 공국의 공주 앤을 헨리 8세의 새로운 결혼 상대로 추천합니다. 결혼 전 예비 신부의 초상화는 당연히 한스 홀바인이 그렸죠. 그리고 이 결혼은 추진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식을 위해 클레페의 앤이 도착하고 나서 생깁니다. 초상화 속 앤의 모습과 실제 앤의 모습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한스 홀바인이 초상화를 지나치게 잘 그린 거죠. 실물보다
뛰어날 정도로 그린 겁니다. 헨리 펠세는 앤의 실물을 보고 완전히 실망하며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플랑드르에 살찐 암말! 일설에 따르면 헨리 8세는 결혼을 하고도 앤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결혼은 당연히 오래가지 못했겠죠. 그림에 속아 결혼한 것이 화가 났는지 헨리 8세는 결혼을 주선한 크롬웰을 런던 탑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참수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을 그린 한스 홀바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스 홀바인 역시 굉장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히 궁정 화가 자리에서 박탈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도 헨리 8세는 한스 홀바인의 재능은 인정했던 것 같은데요. 그는 곧 이혼하고 새 여자를 찾습니다. 헨리 8세의 5번째 부인은 캐서린 하워드란 인물이었는데요. 이 인물의 초상화까지는 한스 홀바인이 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5번째 부인 캐서린 하워드 역시 다른 남자와 미래의 편지를 주고받다 발견되어 참수형을 선고받죠. 그리고 헨리 8세의 6번째 부인은 캐서린 파라는 인물이었는데요. 헨리 8세의 6번째 결혼은 평탄했을까요? 다행히도 헨리 8세가 먼저 숨을 거두는 바람에 캐서린 파는 좀 더 오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1547년 헨리 8세가 숨을 거두면서 파란만장했던 그의 결혼 생활도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굉장한 여성 편력을 보여줬던 헨리 8세,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들을 낳아준 여인, 3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였습니다. 헨리 8세의 진심은 그가 남긴 가족 초상화에도 남아 있는데요. 1545년에 그려진 이 그림에서 헨리 8세의 옆을 차지한 인물이 바로 제인 시모어입니다. 그 옆엔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엔 첫째 딸 메리, 왼쪽엔 둘째 딸 엘리자베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셋 다 영국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인물이죠. 이 그림이 제인 시모어가 사망한 뒤 8년 뒤에 그려진 걸 생각하면 헨리 8세가 진정 왕비로 인정한 인물은 제인 시모어였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 가족 그림도 원래 오리지널은 홀바인이 그렸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홀바인이 그린 그림을 기초로 다시 그린 것으로 생각되는 그림입니다. 유럽을 뒤흔든 세기의 결혼과 이혼의 주인공 헨리 8세, 그리고 평생 동안 그의 옆에서 궁정의 잔혹사를 다 지켜봐야 했던 한스 홀바인. 아마도 명작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 아름다움 속에 고통이 있어서 더 깊이 있는 명작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